내가 평생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직과 업을 하게 됩니다. 이 MZ분들 중에 많은 분들 지금 현재는 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하고, 현재는 직을 하고 있는 건데 직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인생 후반전에 업을 할 생각을 하셔라. 이 업이라는 거는요, 직과 달리 할 때 즐거워요. 업을 하면 월요일 날이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월요일 날이 기분이 안 좋잖아? 그거 직을 해서 그래. 저는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경필쌤이 그래도 절약 엄청 오래 하셨고, 네. 그러면서 무조건 쌓아둔 자산이 많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서울에 자가 마련하셨나요? 서울에 집 있죠. 2005년 6월에 등기를 쳤고, 지금 이제 보유가 올해 6월 달에 20년 됐죠. 20년 됐고, 저는 그 집을 전세 주고 지금 다른 더 넓은 집으로 전세를 가서 살고 있고, 그 집은 이제 재건축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간 뭐 금방은 안 되겠지만 한 7, 8년 안에는 다시 이제 좀 신축 집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를 너무 매매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몇 달 내내 남자친구랑 조율도 해보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토호제가 터진 거예요. 토호제가 터지니까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네 이제. 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죽죽 오르는데 전 앞으로 어떻게 뭐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제 해뜰 날이 올까요? 그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도 예측을 한다는 건 어려운데, 지금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그냥 파워 버튼을 꺼버렸어요. 그냥 껐어.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냥 파워를 꺼버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상 최대의 목표 때문에 거래를 중단시킨 최초의 사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엄청난 조치인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약간 걱정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 버버리맨이 자꾸 등장을 해서 큰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버버리 판매 금지. 약간 요런 느낌이 드는 거야. 버버리를 입은 사람을 못 돌아다니게 해라. 모든 버버리를 입은 사람. 맞기는 맞죠. 그러면 해결은 되지. 근데 그게 근본적 해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올해 아파트 책이 나왔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집값을 예측한다는 게 왜 어렵냐면, 내가 오늘 7억 주고 8억 주고 샀어. 나는 이자를 내니까 마음이 급해. 빨리 올라야 돼. 이거 내년에 얼마나 가는데, 내후년에 얼마나 가는데, 이렇게 예측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10년이나 15년을 예측하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 쉬워요. 자,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 내후년에 얼마나 오를까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10년 평균 얼마나 오를까, 앞으로 15년 평균 얼마나 오를까는 그거보다는 예측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예측하느냐? 과거에 2000년대 들어와서 집을 산 시기를 다 추적 관찰을 해보면은 그 집을 산 시기로부터 10년 후, 15년 후에 평균 상승률은 샀을 때의 국채 10년물 금리의 1.5에서 2배 수준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채권 금리를 볼 때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 그냥 경제가 앞으로 10년 정도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생길 건가를 좀 어떻게 보면 예측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2.9% 정도 돼요. 한 3%라고 보면, 지금 집을 사면 앞으로 10년, 15년의 평균은, 상승률은 이 3% 플러스 곱하기 1.5에서 2, 그러니까 5에서 6%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산다? 그러면 평균 5%, 6%가 오른다. 매년. 그 정도로 봅니다. 어떤 해에는 엄청 올라. 그럼 그 다음 몇 년 동안 또 안 올라. 또 어떤 해는 또 올라. 이러는데 나중에 평균을 내면 거의 연간 평균 기대 인플레이션인 국채 10년물 금리의 한 2배 수준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답은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지금 사면 뭐 어디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강벨트의 신축 아파트나 뭐 강남 서초의 특이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아파트를 뺀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면 그냥 뭐 한 5%, 6% 오르는 거예요. 지금 사면. 근데 2000년대 초반에는 국채금리가 7%, 8%였으니까 그땐 당연히 뭐 10%, 15% 올라기를 기대했겠지. 실제 보면 10%, 15% 올랐어. 그때 산 사람들은.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주담대 이자율이 이제 4%, 5% 넘어섰거든요. 그럼 아무리 싸게 받아도 한 5%라고 치면 내가 5%의 이자를 내고
5%가 매년 오르는 아파트를 사는 게 맞냐? 감당 가능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달라서 평가 금액이 나중에 딱 사고 나서 잘 산 것 같아, 못 산 것 같아를 계산기상으로 두드려서 뭐 내가 이자 낸 거 하고 봤을 때 뭐 잘 산 것 같아, 못 산 것 같아를 숫자로만 평가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 살면서 누리고 또 이제는 뭐 어차피 전세 끼고 사진 못하니까 내가 산다는 건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산다는 거니까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기상으로만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감당 가능한 정도 수준이면 나쁜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15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6억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집에 대출의 한 30% 정도를 받아서 사는 거는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 3억만 대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투자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막 한 5억을 대출 받아서 산다. 그럼 그거는 실효적 이익은 없어요. 왜냐면 5%, 6% 평균 오르는 아파트를 절반을 5%, 6% 이자를 내고 산다? 그건 그렇게 뭐 재미있는 투자는 아니다. 물론 뭐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나 돈 필요 없고 그냥 난 아파트 빨리 들어가서 살고 싶어. 뭐 그러면 살 수 없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보면 한 35%, 30% 요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사셔도 뭐 괜찮은 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오늘 집 가서 계산해봐야 될 것 계산해보세요. 같아요. 예. 곧 내 집 마련했다는 소식이 또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제발 좀 너무 원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서울 아파트 어차피 오른다. 오를 거면 빨리 사는 근데 게 5%, 맞겠다라는 6%가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2% 인플레이션이 자동으로 박혀 있는 나라야.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은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야. 우리나라는 2%에 맞춥니다. 2%가 안 되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잖아요. 돈을 풀어서라도 2% 끌어올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가 5% 오른다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 한 2, 3%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경제는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굉장히 고가 아파트가 막 10억, 뭐 한남 더일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20억 올랐다. 그런 건 10억 정도 떨어질 수 있어. 순간적으로 뭐 10억 올랐다. 그런 게 뭐 5억 빠질 수 있어. 그런 일은 있는데 전체적인 아파트의 지수가 몇 억씩 빠지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오르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그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곽 작가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030 자취생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취생의 입장에서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것들이 많은데 본인이 보기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전세파예요. 하지만 전세도 비싼 전세는 아니에요. 저렴한 전세. 제가 첫 자취할 때도 2,500 살았었고 그 다음 집은 3,000. 이번에 참 서울로 이사 오셨다고 네. 그랬잖아. 지금 제가 서울 자취생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서울이면은 전세예요? 네. 전세면은 아무리 못 줘도 한 1억은 되지 않을까? 저 전세 4,000짜리 구했습니다. 4천? 야. 어디인가요? 뭐 저는 이제 신림역 밑에 있는 서원역 쪽에 있는데요. 심지어 너무 좋은 게 집주인분께서 관리비도 안 받으세요. 관리비 0원입니다. 왜 전세를 고집하냐면요. 물론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살아서 보증금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더 키우겠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당장 나가는 돈을 먼저 줄이고 싶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서울에서 월세를 산다고 하면요. 저 같은 사람도 월 100만 원 이상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월 100만 원씩 뭐 150만 원씩 써야 되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집도 어떻게든 전세를 구해서 지금 거의 저는 세이브한 돈이 월 70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70 아낀 돈으로 주식 투자하고 뭐 생활비로 좀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세냐 월세냐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나와 있는 뭐 전월세 전환율은 뭐 2%, 2.6% 뭐 이런데 그거는 이제 임대업자들이 갱신할 때 쓰는 거고 실제 시장에서는 보통 한 5,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그게 한 45,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곽 작가님이 4천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월세로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0.4억이잖아요, 그게. 0.4억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싼 걸 잘 구한 건데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냐 월세냐를 딱 구분하지 말고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전세와 월세를 비교했을 때 1억당 한 50만 원 정도 계산했을 때 월세가 더 싸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월세로 하시고 전세가 더 싸게 나온 것이다 그러면 전세로 하시는 게 좋다. 그 대신에 이제 전세라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좀 안전장치를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부가 그 토호제로 서울 전역을 다 광범위하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전세 매물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월세 매물이 많아지는데 월세 매물이 많아지다 보면 비용이 좀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또 유리할지 발품 팔아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자취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많은 1인 가구 청년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집이 아닌데 자꾸 돈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예쁘게 꾸미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라는 건 뭐 내가 예쁜 인형 사다 놓고 이런 거 말고 네.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한다고? 네. 내 집도 아닌데? 벽지 같은 것도 본인이 바꾸시는 분들도 봤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소파를 그래도 갖고 싶대. 예쁜 소파. 이케아 가서 46만 원 주고 덜컥 사시고. 그리고 소파 사면 뭐가 필요해요? 테이블 필요하죠. 그러네. 테이블은 360만 원짜리 사셨대요.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안 될까, 그럼? 이게 늦게, 이렇게, 딴 데서 좀 이렇게 예쁜 카페에 있다가 딱 들어가자마자 불을 꺼! 그리고 누워서 자!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인테리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지금 서울 자취방 옵션이 아예 없거든요. 다 어떻게 마련했냐면 당근마켓으로 다 중고로 이게 다 빌트인, 했어요. 하긴 뭐 그 정도 가격에서 빌트인일 리가 없는 네. 거니까 당근에서 네, 다. 매트리스 무료로 얻어오고 뭐 프레임 뭐 4만 원 주고 사오고 이렇게 해서 돈이 한 20 얼마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자취생분들이 제발 내 집 아닌 거에는 돈을 제발 적게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 이사 가잖아요. 다 버립니다. 그 당근마켓 또 올라와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자꾸 주워가는 거예요. 다른 데 이사 가면서 또 결국은 헐값에 또 팔게 되고 하니까 내가 내 집 마련하기 전까지는 물론 세간살이가 필요는 하겠지만 너무 과한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작년 방송에 하이엔드 소금쟁이 찍을 때 그 얘기 들었는데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라고 얘기 들었었는데 맞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당첨된 거예요? 제가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어요. 와, 1억을 모으고 나서 한 달 뒤에 야,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될 줄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청약을 좀 찾아보니까 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막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해야 되고 나이 있어야 되고 가입 뭐 엄청 오래 해야 되고 그 점수가 이제 채워져야지만 그 다음에 될까 말까인데 저도 그래서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1인 가구 전용으로. 1인 가구 전용 생애 네. 최초 특별 공급. 네. 그게 제 당시만 해도 월급이 한 240 미만이고 그리고 회사 다닌 지가 이제 4년 차가 되면 되고 이제 그리고 청약 통장 2년인가 3년 유지 뭐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 조건만 되면 누구든지 특별 공급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뺑뺑이로. 지금 중도금 내고 있습니까? 이번 연도 5월 달에 다 치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젊은 집주인이 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신혼부부께 전세로 내드렸어요. 그렇구나. 그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울에 집만 마련하시면은 2주택자가 되는 거네.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주택자, 다주택자. 이 다주택자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취 생활 오래 했으니까 또 나름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취하면서 혹시 곽 작가님만의 주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까? 저는 아까 뭐 알뜰폰 얘기했고 보험이 얘기했는데 집에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잖아요. 그렇죠. 전 이것도 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서울 기준 에코 마일리지 그런 그때 거. 얘기해 주셨던 것 네. 같아요. 에코 마일리지. 내가 아껴 쓴 만큼 당연히 그것도 적게 나오는데 2년 전보다 전보다 더 캐시백. 줄겠었네? 하면요 캐시백을 줘요. 돈으로. 제가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에 42,000원까지 받아봤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뿌듯하겠다. 내가 이거를 캐시백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가입하는 것도 너무 쉽거든요. 그냥 내 고객번호 입력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해보셨으면 에코 마일리지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네. 마지막으로 2030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조언의 한마디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우리 기성세대가 봤을 때 청년들을 보면은 뭐 옛날에 뭐 욜로다 플렉스다 그래서 뭐 야단도 치고 그랬지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시대 상황 자체가 청년들에게 과거 기성세대가 누렸던 만큼의 기회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도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의 MZ세대분들은 기성세대들이야 뭐 80대 중반이면은 평균 수명이 그때까지로 끝나겠지만,
지금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진짜 90대 중반 어쩌면 100세가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보자. 그러니까 내가 평생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직과 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직업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이 곧 업인 분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존경하는 분, 뭐 헤어 디자이너라든지 무슨 뭐 예술가라든지 뭐 의사,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은 직이 곧 업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되게 우리가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아마 우리 MZ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지금 현재는 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하고. 현재는 직을 하고 있는 건데 직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내팽개치면 안 돼요. 저처럼. 직을 잘 하시고 그 이후에 인생 후반전에 업을 할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직으로만 20년, 30년 하던 거를 여러분들은 직과 업으로 한 30년, 40년을 할 생각을 해라.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더 오래 일하라는 얘기냐? 기분 나쁘다. 나 올 일 오래 하고 싶지 않다. 이 업이라는 거는요, 직과 달리 할 때 즐거워요. 업을 하면 월요일 날이 별로 기분이 안 나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월요일 날이 기분이 안 좋잖아? 그거 직을 해서 그래. 업을 하는 사람은 월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심지어 금요일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내일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조금 이렇게 길게 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어쩌면 내가 조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생계형 때문에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잘 버티고 잘 준비해서 나중에 업을 만들면 업은 뭐 소득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조용필 선생님이 고척 콘서트를 하셨는데 무료였는데 갔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료야, 무료. 나 그걸 몰랐네. 유튜브로 보니까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를 딱 부르시는데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에 이런 말이 가사가 나옵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가뭇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제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여러분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직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꼼짝달싹 못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기회를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재테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다 성공해야 되는데 일단 길게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 너무 듣는데 너무 재밌어요. 오늘 거의 1시간 30분 넘게 찍었는데도 그러니까. 10분만 찍은 것 같아요. 네. 절약계 선생님,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선생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곽 작가님 또 축하드리고, 뭐 한두 가지라도 나와 결이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한두 가지라도 괜찮은 거 있으면 생활에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경필쌤의 이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